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마이크 왈츠입니다. 한 평범한 소년이 어떻게 자유진영의 가장 앞자리까지 걸어왔는가? 그 깊고 단단한 발자취를 처음부터 따라가 보시죠. 오늘도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회원 가입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시죠. 2006년 여름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남부 헬만드주의 한 작은 마을. 그 이름은 상긴이라고 합니다. 이 지명을 들어보신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미군 특수부대원들 사이에서 이 이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단어로 남아 있거든요. 그곳에 한 장교가 있었습니다. 미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의 대위였어요. 갓 30을 넘긴 청년이었습니다. 새벽이 밝기도 전 그가 이끄는 작은 부대가 산악지대로 진입합니다. 그 청년의 어깨 위에 무엇이 얹혀 있었을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던 부하 대원들의 목숨. 그 무게가 고스란히 그 한 사람에게 실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이 장교의 이력서를 한번 펼쳐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27년, 숫자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군복을 입고 보낸 시간이에요. 평범한 직장인이 한 회사에서 평생을 바쳐 일해도 30년을 채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27년의 대부분을 최전선에서 보냈습니다. 책상 앞이 아니라 그야말로 발이 닿는 가장 위험한 곳들이었어요. 아프가니스탄, 중동, 아프리카, 가장 위험한 지역만 골라서 다닌 셈입니다. 휴가 한번 다녀오면 가족 얼굴이 또 낯설어졌을 만큼 길고 긴 시간이었거든요. 그 결과가 가슴에 단 훈장 4개입니다. 청둥성장이라는 이름의 훈장이에요. 그중 2개는 무공훈장이거든요. 미군에서 무공훈장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적과의 교전 상황에서 보여준 용기와 리더십에 대해서만 수여되는 훈장이에요. 한번 받기도 어려운 걸 2개씩 가슴에 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게 한 인물의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펼쳐지거든요. 시간을 잠시 빠르게 흘려보내 보겠습니다. 그 청년 장교가 약 20년 뒤 어디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군복 차림이 아닙니다. 손에는 무전기도 들려있지 않아요. 그가 서 있는 곳은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안에서도 가장 깊숙한 자리. 바로 웨스트윙입니다. 웨스트윙이 어떤 곳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 오벌 오피스가 자리한 그 건물이에요. 전 세계의 모든 안보 정보가 24시간 쉴 새 없이 모이고 또 흩어지는 곳입니다. 야전의 작전 본부가 4단 단위로 움직인다면 이곳은 지구 전체를 단위로 움직이는 자리거든요. 무게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런 자리에 그가 앉습니다. 그것도 보좌관 정도가 아니에요. 국가안보보좌관. 영어로는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라고 부릅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안보와 외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가장 가까이에서 조언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 바로 옆자리거든요.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죠. 한쪽에는 아프간 산악지대에 진흙 묻은 군복이 있고 또 한쪽에는 백악관 카펫 위에 단정히 놓인 정장 구두가 있는 겁니다. 같은 사람의 발입니다. 그런데 풍경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까? 평범한 한 청년이 그 험한 길을 어떻게 걸어왔을까? 그리고 왜 하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을 자기 바로 옆자리에 앉혔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그가 백악관 웨스트윙에 들어선 그 순간에도 그의 신념은 단 하나로 일관되어 있었거든요. 아프간의 그 새벽에 가졌던 신념. 그리고 27년 군 복무 내내 단단히 굳혀온 신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누군가는 그걸 지키기 위해 차가운 산악지대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는 거대한 회의장 한복판에서 거대한 권력을 마주보고 단호하게 말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이게 바로 마이크 왈츠라는 인물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입니다. 자유진영의 단단한 방벽,
그렇게 불려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도대체 이 신념은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갖게 되는 데는 반드시 출발점이 있을 텐데 말이죠. 그 출발점이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어느 평범한 가정에서 비롯되었다면요. 그것도 한 어머니의 손에서 홀로 자라난 작은 소년의 시간 속에서 말입니다. 미국 동부 플로리다, 1970년대의 어느 동네. 거기에 그 모든 이야기의 첫 페이지가 펼쳐져 있거든요. 1974년 2월 31일, 미국 플로리다주 보인턴 비치였습니다. 한 사내 아이가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름은 마이클 조지 글렌 왈츠. 한 어머니의 외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채워지지 않는 한 자리가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자리였습니다. 어머니가 홀로 이 아이를 책임지게 된 거예요. 1970년대 미국, 그 시절에 여성 한 분이 아이 하나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이었을지 한번 그려보시죠. 가정은 곧 잭슨빌로 옮겨갑니다. 플로리다 북동쪽의 큰 항구 도시예요. 거기서 어머니와 아들의 진짜 일상이 시작됩니다. 이런 그림이 펼쳐졌을 겁니다. 한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터로 나가요. 낮에 또 다른 일자리로 자리를 옮깁니다. 저녁에는 또 한 가지 일을 더 보태야 한 달 살림이 돌아가는 경우, 1970년대 미국 노동자 가정의 보통 풍경이었거든요. 그 안에 한 어머니와 한 소년이 서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평범하게 일만 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일상 속에서 단단한 가르침을 새겨줬거든요. 자유와 책임, 헌신과 의무, 큰 말이 아니었어요.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시던 뒷모습, 그 뒷모습 하나하나가 한 아이의 마음속에 한 글자씩 새겨졌던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릴 게 있어요. 보통 우리는 큰 사람이 큰 환경에서 자랐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마이크 왈츠는 정반대였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자제도 아니에요. 정치 명문가도 아닙니다. 그저 어머니 한 분의 사랑과 가르침. 그게 이 사람의 모든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소녀는 자라면서 한 가지 결심을 굳혀갑니다. 군인이 되어야겠다. 그것도 그냥 군인이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길로 가야겠다. 어머니가 보여준 헌신의 삶을 이번에는 자기가 나라를 위해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학교 이름을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버지니아 군사학교, 영어로 줄여서 VNI라고 부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학교에 입학한다는 게 어떤 의미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머니 손에서 단둘이 살아온 외아들이 집을 떠나 4년을 군대식 생활로 보내겠다는 결정입니다. 어머니로서는 마음이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아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그 결정을 끝까지 응원해 줬거든요. 한 가정의 가장 깊은 사랑은 이런 모습입니다. VMI가 어떤 학교인지 잠시 짚고 가시죠. 1839년에 세워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립 사관학교 중 하나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사관학교 중에서도 가장 규율이 엄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4년 내내 군대식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새벽 기상, 정해진 식사 시간, 정해진 학습 시간, 정해진 훈련 시간, 사생활이라는 단어가 거의 사라지는 곳이거든요. 신입생도 시절이 특히 혹독합니다. 머리는 빡빡 깎고요. 1년 내내 선배 생도들로부터 강도 높은 규율 훈련을 받습니다. 발걸음 하나, 인사 하나까지 모든 행동에 통제가 따릅니다. 한국에서 군 복무 다녀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런데 VMI는 그 강도가 4년 내내 이어지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너졌을까요? 정반대였습니다. 마이크 왈츠는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 어머니가 보여줬던 그 끈기와 인내가 사관학교 안에서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셈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그 시험을 보란듯이 통과해 갑니다. 국제학을 전공하면서 세계 정세에 대한 깊은 관심을 키워갔어요.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군인이 아니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군인.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996년 봄, 그는 졸업장을 받습니다. 그것도 우등 졸업이었어요. 가장 힘든 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거예요. 그날 그 자리에 어머니가 와 계셨다면 어떤 마음이셨을지 떠올려 보시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두 팔 걷어붙이고 일하셨던 그 분이 단단하게 자란 아들을 바라보던 그 순간의 감정. 그게 한 가족의 진짜 풍경이었던 겁니다. 졸업과 동시에 그는 미 육군 기갑 장교로 임관합니다. 보통 사관학교를 우등으로 마치면 비교적 안전한 보직을 고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선택은 정반대로 갑니다. 가장 위험한 길, 가장 가혹한 길, 그쪽으로 발을 내디딘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가 다음으로 도전한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미 육군 안에서도 최정예 중에 최정예. 살아남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 훈련. 한 청년이 그 가장 좁고 가장 어려운 문을 이제 막 두드리려 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어느 깊은 숲이 있습니다. 그 안 한복판에 한 청년이 서 있었어요. 미군 사상 가장 가혹하다는 훈련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이름은 미 육군 특수부대 선발 과정. 보통 Q코스라고 부르는 곳이었거든요. 이 훈련이 어떤 곳인지 짚어드릴게요. 한 기수에 수백 명이 도전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아 졸업장을 받는 사람은 그중 절반도 채 안 됩니다. 며칠씩 잠도 못 자고요. 며칠씩 먹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넙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머릿속으로는 작전 계획을 짜야 하고 외국어까지 익혀야 해요. 정신과 육체가 동시에 한계까지 내몰리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이크 왈츠는 이 문턱을 넘어섭니다. 그것도 보란듯이 넘어선 거예요. 머리에 초록색 베레모를 씁니다. 그래서 별명이 그린베레죠. 미군 안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임무에 투입되는 그 부대. 한 청년이 거기에 자기 이름을 새긴 거였거든요. 자, 여기서 시간을 한참 빠르게 흘려보내 보겠습니다. 2006년이었어요. 그 청년은 이제 대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전 명령서가 들려 있고요. 향해야 할 곳은 아프가니스탄 남부 헬만드주 상긴이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상긴이 어떤 곳이었는지 한번 그려보시죠. 산악과 협곡이 어지럽게 얽힌 지역입니다. 좁은 골목길과 마을 어귀가 미로처럼 이어져 있어요. 어디서 무엇이 나타날지 한 발 앞도 예측이 안 되는 그런 땅이었거든요. 미군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었던 겁니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마이크 왈츠 대위가 이끄는 작은 부대가 그 산악지대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뒤집힙니다. 사방에서 위협이 동시에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매복이었습니다. 그 청년 장교의 어깨 위에 모든 게 얹혔어요. 부하 대원들의 목숨, 작전의 성공 여부, 자기 자신의 생사까지요. 이 장면을 한번 다른 그림에 빗대 보시죠. 응급실에 환자가 동시에 여러 명 실려 들어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방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산소 마스크, 수액줄, 호흡기. 의료진이 한꺼번에 손을 댑니다. 그 한가운데 응급실 책임 의사가 서 있어요. 한 손은 환자의 맥박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동료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 순간 그 의사가 흔들리면 환자는 한 명도 살릴 수 없거든요. 그날 한 청년 장교가 상긴에서 떠맡았던 무게가 바로 그 정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가 그 한복판에서 또 한 번 터집니다. 부대 의무병이었던 고든 쿡 병사가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 순간 자기 살 길부터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장교는 정반대였습니다. 빗발치는 위협을 뚫고 부상 입은 동료에게 다가갑니다. 침착하게 지혈대를 감습니다. 그 한 호흡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린 결정적 순간이었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동료의 목숨을 붙들어둔 다음에는 곧장 침착하게 반격을 지휘합니다. 부대원들에게 명확한 신호와 위치를 알려줍니다. 한 명도 잃지 않고 그 산악지대를 빠져나가도록 길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통제력을 잃고 도망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왈츠는 침착함을 끝까지 유지했어요. 그 모든 게 끝난 뒤 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보통 이런 상황을 겪고 나면 둘 중 하나로 갈립니다. 다시는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다고 결심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이 자리를 더 단단하게 지켜내야 한다고 결심하거나
마이크 왈츠는 후자였어요. 그날의 상긴이 그의 평생 신념을 결정짓는 순간이 됐던 겁니다. 그 신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평화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압도적인 힘을 보여줄 때만 지킬 수 있다.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날 그 자리에 있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겠죠. 책상에서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에요. 살아남은 자리에서 길어올린 진짜 신념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군 생활 27년을 보내며 가슴에 단 청동 성장이 4개입니다. 그중 2개가 무공훈장이고요. 미군에서 무공훈장 2개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짧게 짚어드릴게요. 적과의 교전 상황에서 부대를 살린 용기, 그것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입증했다는 뜻입니다. 그 별 모양의 메달은 한 인간이 27년을 어떻게 버텨왔는지를 말없이 증언하는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통은 평생 군복을 입고 살 거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마이크 왈츠의 발걸음은 또 한 번 방향을 틉니다. 전장에 진흙을 묻혔던 그가 이번에는 미국 워싱턴 DC의 권력 한복판으로 향했거든요.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누구였을지, 또 어떤 결정의 무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지, 그 자리에서 그를 향해 막 또 다른 인생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이번 장면은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청사, 미군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결정들이 내려지는 그 건물이에요. 거대한 오각형 건물. 그 안에 발을 들이는 사람들은 모두 미군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깊숙한 사무실 한 곳에 한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아프간 산악지대에 있던 그 청년 장교였거든요. 마이크 왈츠는 군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미국 행정부의 정책 무대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이었어요. 그가 보좌한 사람들의 면면이 굉장합니다. 도널드 럼즈펠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을 연이어 지낸 2 거물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부시 대통령 시절의 부통령이었던 딕 체니. 마이크 왈츠는 이 부통령의 대테러 고문으로도 활약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릴 게 있어요. 그가 맡은 자리는 단순한 비서 역할이 아닙니다. 국방정책국장, 미군의 향후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자리거든요. 책상 앞에 앉아 종이만 들여다보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직접 현장에서 발을 디뎌봤던 사람이 이번에는 그 현장을 좌우하는 정책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군복과 정장을 동시에 입어본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정책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마이크 왈츠가 만들어 가던 길이었어요. 자, 시간이 또 한 번 흐릅니다. 그는 군에서도 진급을 이어가고요. 펜타곤과 백악관에서 쌓은 정책 경험도 두꺼워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가지 결심을 굳혀요. 이번에는 또 다른 무대로 가야겠다. 군복도 아니고 정책 보좌관 자리도 아닌 직접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 미국 하원이었습니다. 2018년, 그는 자신의 고향과 가까운 플로리다 제6선거구에서 하원 의원에 출마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선이었어요. 그것도 의미가 남다른 당선이었거든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그린벨의 출신이 하원 의원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정치사의 한 줄이 새로 쓰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의회에 들어선 그는 군복을 벗었다고 해서 전투를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자리는 바뀌었지만 마음가짐은 그대로였거든요. 다만 이번에는 무대가 미국 의사당이라는 점이 달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가 새로운 상대로 정조준한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바로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이크 왈츠는 하원에 들어가자마자 중국 TF, 즉 중국 문제를 다루는 의원 모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 안에서 가장 강력한 대중국 강경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무역 문제만 짚은 게 아니에요. 그가 가장 강하게 짚은 부분이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였거든요. 신장 위구르가 어떤 곳인지 짧게 설명드릴게요. 중국 서쪽 끝에 있는 자치구입니다. 그 안에 사는 위구르족 사람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강제 수용시설에 갇히고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종교 활동까지 통제받고 있다는 보고가 국제사회에 계속 올라왔어요. 그런데 중국은 이걸 끝까지 부인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다른 그림에 빗대 보시죠. 동네 어느 식당이 우리 가게 비법 레시피를
누군가가 베껴서 더 싸게 파는 걸 본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 베끼는 가게가 자기 가게 직원들까지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걸 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모른 척 손님으로 찾아가야 할까요? 마이크 왈츠가 던진 질문이 바로 이런 종류였거든요. 그래서 그가 들고 나온 카드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그가 2021년에 어떤 주장을 했냐 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에서 올림픽을 여는 걸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미국은 가지 말아야 한다. 그것도 미국 의회 안에서 가장 먼저 외친 목소리였어요. 다른 의원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가 한 발 앞서 나간 겁니다. 이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만들었을지 한번 그려보시죠. 미국 의회 안에서 보이콧 분위기가 빠르게 번져갑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외교적 보이콧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게 되거든요. 한 사람의 단호한 목소리가 거대한 국제 행사의 분위기까지 바꾼 사례였던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짚어드릴 부분이 있어요. 그의 이 강경한 목소리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27년 군 생활 동안 단단히 굳혀온 신념, 그게 의회 안에서도 그대로 발휘되고 있었던 거예요. 군인이 정치인이 되어도 핵심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게 마이크 왈츠라는 사람의 본질이거든요. 그렇게 의회 한가운데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던 그를 또 한 사람이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인물 중 한 명이었어요. 그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가 이 그린벨의 출신 의원에게 어떤 자리를 제안하게 되는지. 이야기는 이제 미국 권력의 가장 깊은 자리로 향합니다. 2024년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이크 왈츠 의원의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발신자의 이름이 누구였을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이 막 확정된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전화 통화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지난 뒤에야 공개됩니다. 핵심은 한마디였거든요. 트럼프 당선인이 마이크 왈츠에게 백악관의 한 자리를 제안했던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을까요?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영어로는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 미국 대통령 바로 옆에서 모든 안보 결정을 함께 풀어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짚어드릴게요. 미국 안에는 외교를 다루는 자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정보 책임자. 그런데 이 모든 책임자들의 보고를 한 명이 받아서 그걸 다시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실 안보실장 같은 자리예요. 대통령의 안보 결정에 가장 큰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자리거든요. 365일 24시간 비상대기, 새벽 3시에 지구 어디선가 위기가 터지면 그의 전화기가 가장 먼저 울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왜 마이크 왈츠를 이 자리에 앉히려 했을까요? 여기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의회 안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던 그의 모습을 오래전부터 눈여겨봐 왔어요. 그린벨의 출신이라는 점, 중국과 이란의 단호한 자세,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념. 트럼프가 찾던 인물상에 거의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강한 미국, 압도적 힘, 거래에 대한 단호함. 그 키워드들이 두 사람의 가슴 속에서 똑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한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마이크 왈츠가 백악관 웨스트윙에 들어섭니다. 더 이상 의회 의원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대통령 옆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매일 아침 세계 곳곳에서 올라오는 안보 보고서들이 산처럼 쌓이고 있었거든요. 그가 곧장 마주한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노선을 실제로 굴려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동맹의 재편이에요. 이 단어가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어느 큰 회사의 회장님이 자리에 새로 취임합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이 부임 첫날 협력업체 사장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회사가 너무 큰 비용을 부담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각자의 몫을 다시 정합시다. 그 한마디에 협력업체 사장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동맹국들과 마주 앉은 자리가 바로 이런 그림과 비슷했던 거거든요. 그 자리 한복판에 마이크 왈츠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이런 방향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이었어요. 동맹국들이 자기 몫을 더 분명하게 부담해야 한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짊어지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동맹국 외교 라인에 분명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유럽 쪽에는 NATO 방위비를 더 늘려달라는 메시지가 들어가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방향도 다시 검토되기 시작했어요. 무역 관세도 새로 정리되는 분위기로 바뀝니다. 그 모든 흐름의 한가운데에서 안보 라인을 정리해주는 사람이 마이크 왈츠였던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마이크 왈츠는 한 가지 원칙을 잃지 않았어요. 동맹은 절대 함부로 흔들면 안 된다는 점이었거든요. 강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되 자유진영의 큰 그림은 지켜내야 한다. 이게 그가 그리던 새 동맹 지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진진한 부분이 있어요. 마이크 왈츠는 트럼프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자신만의 시각이 따로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특히 이란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약간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가능하면 협상으로 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마이크 왈츠는 그보다 더 강한 압박을 원했거든요. 이 미세한 결의 차이가 처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큰 그림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바로 이 작은 차이가 한 사건을 통해 모든 걸 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을지 짐작이 가실지도 모르겠어요. 평범한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방. 그 안에서 벌어진 한순간의 실수. 그게 한 사람의 백악관 시간 전체를 뿌리째 흔들어 놓는 도화선이 되었거든요. 부임한 지 100일이 조금 지난 그 시점에 마이크 왈츠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2025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시간으로 오후가 살짝 지난 시점이었어요. 마이크 왈츠 보좌관의 손에는 평소 그가 즐겨 쓰던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그 안에서 한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채팅방의 이름은 후티 PC 스몰 그룹. 그 안에 누가 들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 부통령 J.E.D. 벤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그 외에도 미국 안보의 핵심 인물들 10여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미국의 안보 결정이 이 작은 화면 안에서 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 단체방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바로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 작전이었습니다. 작전 이름은 오퍼레이션 러프 라이더. 곧 시작될 작전의 시간, 위치, 그리고 사용할 무기 종류까지. 미국 정부 안에서도 극히 일부 인사만 알아야 할 가장 민감한 정보들이 그 단체방을 타고 흐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마이크 왈츠 보좌관이 이 채팅방에 한 사람을 더 초대하게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은 제프리 골드버그, 미국의 시사 잡지 디 애틀랜틱의 편집장이었습니다. 그는 정부 인사가 아니었어요. 외부 언론인이었거든요. 이 상황을 한번 다른 그림에 빗대 보시죠. 어느 큰 회사가 다음 분기 새 제품 출시를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 모든 일정과 가격, 마케팅 전략이 사내 임원 단체 채팅방에서 매일 오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채팅방에 경쟁사 출입 기자가 실수로 추가됐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신제품 발표 바로 직전에요. 회사 임원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날 백악관의 풍경이 바로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날 골드버그 편집장은 이 채팅방을 보며 처음에는 의심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인가? 누가 장난하는 건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모든 정보가 진짜였습니다. 작전이 그 채팅방에 적힌 시간에 정확히 시작됐거든요. 사용된 무기 종류도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실시간으로 미국 정부의 가장 비밀스러운 작전 정보를 들여다본 셈이 된 거예요. 이 일이 며칠 뒤 디 애틀랜틱이라는 잡지를 통해 세상에 공개됩니다. 그 순간부터 미국 정치권 전체가 발칵 뒤집힙니다. 이름하여 시그널 게이트. 시그널 앱 이름에 게이트라는 단어가 붙은 미국 정치사에 새로 새겨진 한 사건이었거든요. 시그널이라는 앱이 어떤 건지 잠시 짚어드릴게요.
일반 시민들도 쉽게 다운받아 쓸 수 있는 메신저 앱이에요. 끝과 끝을 암호화한다고 해서 보안이 강하다고 알려진 앱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가장 민감한 군사 작전을 이런 일반 메신저로 논의했다는 게 그 자체로 큰 문제가 됐잖아요. 미국 정부에는 따로 보안용 통신 시스템이 있는데 왜 그걸 쓰지 않았냐는 거였어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왈츠를 끝까지 변호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고 이번 일에서 교훈을 얻었다. 한동안 트럼프는 그의 자리를 흔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백악관 안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졌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마이크 왈츠가 트럼프 대통령 몰래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일이 알려진 거예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였습니다. 둘 사이에서 오간 주제는 다름 아닌 이란 타격 가능성. 그 보좌관이 자기 신념에 따라 한 발 더 앞서 나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이 트럼프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트럼프의 분노가 폭발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드릴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큰 결정에 자신이 빠진 채 일이 진행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마이크 왈츠는 자신의 신념을 따랐을 뿐이지만 그 충돌은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2025년 5월 2일 일이었습니다. 미국 정치사의 한 페이지가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부임한 지 정확히 101일째 되던 날, 마이크 왈츠는 국가안보보좌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자리를 떠나는 핵심 인사였어요. 자, 보통 같으면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은 끝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또 한 번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같은 날 그가 던진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마이크 왈츠를 미국의 유엔 대사로 보내겠다. 한쪽 문을 닫으면서 다른 한쪽 문을 열어준 셈이었어요. 그렇게 마이크 왈츠는 더 이상 백악관 안이 아닌 훨씬 더 큰 세계 무대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마주하게 될 적이 누구였을지,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자기 신념을 전 세계 앞에 펼쳐 보이게 되는지, 그 답이 그가 새로 발을 들이는 자리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2025년 9월 19일이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한 표결이 있었어요. 결과는 47대 43. 마이크 왈츠를 미국 유엔 대사로 임명한다는 인준 표결이었거든요. 백악관에서 나온 지 약 4개월 만에 그는 더 큰 외교 무대에 정식으로 발을 들이게 됩니다. 자리는 뉴욕이었습니다. 맨해튼 동쪽 끝에 자리한 거대한 유리 건물, 유엔 본부예요. 매일같이 전 세계 193개 회원국의 대표들이 모여 의견을 주고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자리가 있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영어로는 시큐리티 카운슬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보리 회의장에서 마이크 왈츠가 마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가슴에 품어온 단어, 권위주의 정권. 그 단어가 가장 진하게 새겨진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란이었거든요. 이란이 왜 미국과 마이크 왈츠의 표적이 되었을까요? 짧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핵 개발입니다. 평화적 사용을 명분으로 우라늄 농축을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이게 점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국제사회의 가장 큰 걱정이잖아요. 둘째, 테러단체 지원이에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가자 지구의 하마스. 이 모든 단체에 자금과 무기가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보고가 끊이지 않아 왔거든요. 셋째, 자국 국민에 대한 인권 탄압이었습니다. 자, 마이크 왈츠는 이런 상대를 어떻게 다루기로 했을까요? 그가 들고 나온 정책이 있어요. 이름은 최대 압박, 영어로는 맥시멈 프레셔라고 부릅니다. 단어 그대로 가능한 모든 압박을 한꺼번에 가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이걸 한번 다른 그림에 빗대 보시죠. 한 거래처가 위험한 물건을 비밀리에 만들고 있고 주변 가게들에게도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은행이 어떻게 할까요? 그 거래처의 계좌부터 막아버립니다. 신용카드도 정지시키고 무역거래 거의 전부에 빨간불을 켭니다. 사방에서 동시에 자금줄이 끊기는 거예요. 미국이 이란을 향해 펴고 있는 정책 그림이
바로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 한가운데에 마이크 왈츠가 있었어요. 그는 이란의 자금줄을 끊는데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한 가지 큰 카드에 큰 무게를 실어왔어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인지 짚어드릴게요. 페르시아만과 오만의 사이를 잇는 좁은 바다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에 전 세계 원유의 약 5분의 1이 매일같이 지나갑니다. 만약 이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기름값이 즉시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가닥의 물길이 세계 경제의 동맥인 셈이에요. 마이크 왈츠는 한 가지 카드를 더 꺼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운영하는 교량과 발전소까지도 합법적인 군사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걸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왈츠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가 단단히 굳혀온 신념이 있었거든요. 그 신념을 그가 직접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보여줘야 한다. 평화는 오직 압도적인 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한 청년 장교가 아프간 산악지대에서 굳혔던 그 신념. 그게 30년이 지나서도 그대로 살아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2026년 1월에 어느 날이 옵니다. 안보리의 한 가지 의제가 올라옵니다. 이란에서 벌어지는 반정부 민중시위였어요. 이란 국민들이 자기 정권을 향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란 정권은 그 시위대를 강하게 진압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제사회에 계속 쌓이고 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마이크 왈츠가 입을 엽니다. 그가 단 한마디를 던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동하는 사람이다. 학살을 막기 위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이 한마디에 회의장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은 거예요. 군사적 개입까지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이란 정권에 정면으로 보낸 셈이었거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같은 해 2월의 어느 토요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정밀 타격을 단행합니다. 그 직후 열린 안보리 비상회의에서 이란 대사가 마이크 왈츠에게 말조심하시오라고 쏘아붙입니다. 그러자 마이크 왈츠는 흔들림 없이 답했어요. 수만 명의 자국민을 짓밟고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을 가둔 정권의 대표 앞에서 나는 말 조심할 이유가 없다. 이 한 장면이 2026년 지금 마이크 왈츠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신념으로 서 있는지를 한 번에 보여주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이 이란 한 곳뿐일까요? 사실 그가 평생 마주해온 또 다른 큰 위협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위협이 우리 한반도와 직접 맞닿아 있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2023년이었습니다. 한반도 중심부의 한 장소, 비무장지대, 줄여서 DMZ라고 부르는 그곳에 한 미국 인사가 발을 디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마이크 왈츠. 그때 그는 아직 미국 하원의원 신분이었거든요. DMZ는 한국에 사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이에요. 남과 북이 마주보고 있는 그 자리. 한 발만 잘못 디뎌도 한반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가장 예민한 땅입니다. 그날 마이크 왈츠는 그 자리에 직접 서서 북쪽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고 합니다. 망원경 너머로 가까운 거리에 북한 마을이 보였을 거예요. 그 풍경을 응시하던 그의 표정이 어땠을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아프간 산악지대에서 부대원들의 목숨을 짊어졌던 그 청년 장교, 의회에서 중국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를 내던 그 의원, 그 모든 시간이 한반도 가장 예민한 땅에서 다시 한 점에 모이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그가 남긴 말이 있어요. 북한의 위협은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다. 단순한 외교적 인사가 아니었거든요. 그가 평생 가슴에 새겨온 신념이 한반도 현장에서 다시 한번 굳어진 순간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릴 게 있어요. 마이크 왈츠가 보는 세계 안보 지도는 우리가 평소 보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큰 점이 하나의 줄로 연결돼 있거든요. 중동의 이란, 그리고 동아시아의 북한. 자유진영의 가장 큰 위협 두 곳이 사실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게 그의 시각이었던 거예요. 이걸 한번 다른 그림에 빗대 보시죠. 한 회사가 두 군데의 큰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세요. 한쪽은 중동, 다른 한쪽은 동아시아.
그런데 두 시장에서 거의 동시에 위협이 들어옵니다. 한쪽에서 누군가가 매장 뒤에서 위험한 물건을 만들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끊임없이 협박을 보내요.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쪽만 막고 다른 쪽을 놓으면 결국 양쪽 모두 흔들리게 됩니다. 마이크 왈츠가 그리고 있는 세계 안보 지도가 바로 이런 그림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멀리 미국 얘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곧장 영향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죠. 마이크 왈츠가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한순간이라도 막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 유가가 즉시 들썩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유소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보통 한번 큰 위기가 터지면 휘발유 값이 리터당 수백 원씩 출렁이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차로 출퇴근하시는 분이라면 한 달 기름값이 10몇만 원씩 더 들어가는 그림인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동아시아 쪽에서 안보 위기가 한 번이라도 크게 터지면 환율부터 시작해서 장바구니 물가,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의 미래까지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결국 마이크 왈츠가 뉴욕 안보리에서 하고 있는 일은 멀리 있는 외국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식탁과도 맞닿아 있는 이야기인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30년 여정을 한 줄로 정리해 보시죠. 플로리다 한 동네에서 어머니 한 분 손에 자라난 작은 소년. 그 소년이 사관학교의 가장 혹독한 규율을 견뎌내고요. 아프간 산악지대에서 동료의 목숨을 살려냅니다. 의회로, 그리고 백악관 안보의 심장 자리로 향합니다. 한번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유엔 무대 한복판에 섭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이란 정권을 향해 가장 단호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자리에 그가 서 있습니다. 그가 평생 흔들지 않은 한마디가 있어요.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그의 모든 발걸음을 관통하는 한 줄이었거든요. 어머니의 헌신, 27년 군 생활, 의회 활동, 백악관 시간, 그리고 지금의 유엔 자리까지 어느 한 점도 떼어놓고 볼 수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가 보여준 것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누군가의 평생을 들여서야 겨우 지켜진다는 사실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너무 익숙해서 가끔은 그게 그냥 주어진 거라고 착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평생을 들여다보면 자유는 누군가가 매 순간 지키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이크 왈츠는 뉴욕 유엔 본부 안에서 자기 신념을 펼쳐 보이고 있어요. 매일같이 안보리 회의장에 들어가서 이란 정권에게도 또 다른 권위주의 세력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평생 가슴에 새겨온 신념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안보 지도 위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그의 30년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더라도 또 어떤 길을 거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 하나만 단단하면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게 어쩌면 마이크 왈츠라는 한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남긴 가장 큰 울림인지도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한 시대를